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과장과 어떤 내용도 우리가 얘기를 나눌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출렁거리는 유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좀 매일마다 기름 하는 게 참, 글쎄요. 이제 진짜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좀 많이 좀 불쾌하고 참 힘든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좀 지난주에 올랐던 유가 다시 이제 반납하는 모습 보여줬고, $30 밑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원유 시장의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이머징 자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하고 거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데이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유가와 코스피와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9할 정도 됩니다. 0.9 정도. 유가가 좀 안정화되지 못한다라는 측면은 상당히 좀 좋지는 않은데, 물론 지금 저점보다는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시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 자체가 시장의 센티멘트를 계속 걷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반응들이 너무 거칠게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상당히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장중에 30불을 하회하는 듯 하더니 결국에는 종가 기준으로 30불을 하회하게 되는 이런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최근 들어서 26불에서 34불 정도까지 33%가 올랐다가 양일간 해서 한 20% 가까이, 아니 15% 정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 빠진 상태고요. 다우 차트도 그렇다고 해서 전 저점을 깨고 올라간 상태는 아니고, 좀 상향으로 이렇게 좀 추세를 가져가다가 조금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세를 상향으로 이끌어 가다가 좀 이렇게 재차 무너진 것에 대해서 어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떤 펀더멘털의 개선이 일단은 없었기 때문에 투기 자금이 그동안 좀 상승세를 그러니까 뒷받침했다라고 얘기를 간략하게 해주셨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여지없이 좀 이틀째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간밤에는 또 관련 기업들 실적도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 우려감이 커졌던 것 같아요. 좀 관련 내용들 외신 통해 좀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악재 같은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사실 유가 관련된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이 무너졌던 것들이 시장에서 다시 확인이 되면서 유가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을 줄 알았던 실적을 확인하고 또 유가가 실적을 보고 놀라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악순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일에 일단 유럽 시장에서 에너지주들 자체 브렌트유가 좀 5% 가까이 밀리면서 좀 충격이 왔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4분기 이익이 90% 가까이 떨어졌다라는 측면, 임원 가먼이라든가 프랑스의 토탈, 그리고 스페인의 랩솔 에너지주들이 거의 5%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엑소모빌도 이제 실적이 미국의 기업인 엑소모빌도 나오게 되었는데 실적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마이너스 한 50% 수준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미 좀 알고 있는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장 반응은 어쨌든 다시 또 저가를 깨고 내려갈 것 같은 기세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측면, 변동폭 자체가 5% 가까이 이르렀다는 측면이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어서 러시아, 이제 원자재 수출국인 러시아 루블까지도 같이 또 재차 하락 우려감이 좀 나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루블 달러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면 전 고점을 다시 도전을 한다는 측면, 그러니까 루블화가 다시 또 저가로 신저가를 깨고 내려갈 수 있다라는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시 깨고 내려간다고 한다면 증시 자체도 저점을 다시 또 낮추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국 시장 본 김에 우리 시장 그 환율은 어떻냐? $1 같은 경우에는 이 1,200원이 너무 견고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약세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측면,
약세가 좀 유지가 되다가 이게 진정 국면이 나와서 증시 또한 다시 또 진정 국면으로 다시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계속 많이 했긴 했지만 그다지 우리가 기대만큼 증시가 올라주는 모습, 환율이 1200원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최근 한 5거래일 동안 1200원 밑으로 떨어진 게 뭐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되나. 네. 그리고 일간 변동폭 자체도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화 불안이 좀 시작이 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엔달러를 한번 보시면요. 슈퍼 엔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 124엔을 뚫고 엔저로 가게 되면 한국 기업과 경합도가 높은 산업들을 굉장히 또 고통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뭐 했었는데, 뭐 119엔 정도까지 이렇게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들, 좀 더 강세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 악재 해소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측면 때문에 그나마 원화의 불안이 조금 안정감은 상대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머징 시장 자체 0.9% 이상 모든 좀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이런 것들 좀 다 떨어졌고요. 또 그나마 또 다행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상해 증시가 한 2.3% 오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간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뭐 전저점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보장은 분명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뭐 감산에 대한 의지도 지금 뭐 전혀 좀 뭐 보이지 않고 있고 거기에다가 공급량이 뭐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환율까지 좀 같이 우리 시장의 악재로 좀 작용을 한다면은 우리는 좀 움직임 자체를 좀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어차피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신저가를 뭐 다시 뚫고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좀 긴 호흡에서 추가 매수도 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움직여 봤자 여기서 더 떨어져 봤자 뭐 많이 떨어지기도 힘들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저점을 다시 또 다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기에는 뭐 거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수반되는 모습들. 시장이 우리의 뭐 욕심만큼 다시 회복을 하지는 못하지만 1월 내내 좀 고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진 증시 대비해서 이머징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낙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컸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컸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언제가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술적 반등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오늘 안 돼도 1개월 후면 좀 좋아질 수도 있는 지금은 좀 안 좋은 순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에 맞서서 일본이라든가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양적 완화 정책 적극적으로 지금 퍼붓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서 원금 이자를 같이 갚게 시행되는 부분들이 이제 부동산 론을 하게 되면 이번 달부터는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 증가로 있었던 것을 상당히 우려를 했던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네.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저변이 좀 넓어지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반등은 할 수 있다. 중국 증시도 더 이상 빠지기는 쉽지 않다. 최저 전복으로 갈 수 있다. 소로스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겠지만 여기서 팔아봤자 소용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좀 움직임 최소화하시면서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유가가 신저점을 다시 한번 깰 수 있다는 우려감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좀 숨쉴 부분들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기대감을 갖고 하지만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태세를 갖고 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2016 최고의 자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의 어떤 가치들이 훼손이 되고 많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올해 좀 금의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자산에 대한 최근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금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얘기를 하는 순간이 나오게 되면 증시가 분명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금이 지금 가장 좀 안정적인 자산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 하나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요. 보시면 2016년도 들어서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이제 밑으로 꽂아져 있는 자산 같은 경우는 같은 원자재 섹터에 있는 구리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구리 가격하고 상당히 좀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믿고 기댈 곳은 안전자산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네. 물론 지난해에도 많이 좋지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아주 큰 폭으로 뛰어오른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더 반등 기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좀 우리가 그러니까 금자산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될 그런 증거들을 외신 통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예, CNN 머니 따르면요. 결국에는 이제 금 투자 자체가 뭐 금의 수요가 뭐 굉장히 뭐 늘어났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나머지 자산들이 상당히 좀 위험도가 높아졌다라는 측면, 중국 경기 둔화라든가 뭐 그렇게 되면 원자재 부분들, 뭐 금을 제외한 원자재들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가 하락,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금에 대한 수요를 넓혔다. 다른 자산의 하락이 금에 대한 좀 선호도를 높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하나 보시면 이런 것은 아까는 원자재끼리의 그 상대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증시하고도 상당히 좀 명백한 반대 역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 빠지고 뭐 다우 8% 빠지는 도중에 금 같은 경우는 좀 6% 떨어졌다. 유가 같은 경우도 18%나 떨어졌잖아요. 네.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좀 금이 최근 들어서는 추세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물론 이제 금자산들에 대한 어떤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면 좋을지 상당히 궁금해져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 금거래소라든가 실지물 금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이제 거래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최소한 20% 정도는 오르지 않으면 거래세도 내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 경우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죠. 일단 금이 투자가 가능한 시기까지는 언제까지냐라고 본다면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으로 좀 명백하게 이 통화 정책을 좀 틀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EM 자산이라든가 이머징 자산이라든가 증시가 반등에 올라갈 수 있다. 그 반대로 그 전까지는 금 자산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뭐 그 폭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기에서는 뭐 가지고 있는 거는 굳이 자를 필요는 없겠다 정도로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좀 안정적인 자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금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서 이 금 자산 관련 투자 다시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략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소동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